네, 네.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요. 이제 남은 두 차례 토론이 있거든요. 네. 23일에 사회. 사회 분야, 27일에 정치 분야 토론이 있는데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강금실 장관님, 저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장관님이 제일 편하거든요. 네. 네, 장관, 뭐 변호사, 뭐 선대위원장, 뭐 네. 여러 가지 직함들, 네, 판사이셨고 네. 어떤 게 제일 본인에게 어울린다, 나에게 딱 맞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세요. 부르시는 분 마음대로 네.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이라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언니라고 부르죠. 언니요. 선배라고도 부르고. 네. 장관은 1년 조금 더 하셨잖아요. 1년 5개월? 오. 네, 1년 5개월 하셨죠. 1년 2023년 2월 27일에서 네. 2004년 7월 28일까지 7월 하셨으니까. 28일까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봤습니다만, 헌정사상 최연소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네.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셨네요. 네. 그 이후에 여성 법무부 장관은 이제 추미애 의원님.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두 분이셨던 법무부. 거네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네. 법무부 장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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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되셨을 때 연세가 46세. 22년 전이니까 46세. 네. 정말 젊으셨더군요. 만 네. 46세? 우와, 그랬습니까? 맞아요. 46세. 1987년생이니까. 네. 와. 어떠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왜냐면 그때 지명을 분위기가 하셨을 때. 법무부장관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 그러니까요. 했는데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성도 처음이었고 네, 기억되는 이미지 젊기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 선거를 도우신 그 변호사님들, 민변 변호사님들이 추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민변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선택과 결단인데 검찰 개혁에 관한 그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비검찰이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어떤 그 굉장히 그 상징성이 크고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셨고 네. 그때 청거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그 저를 이렇게 만나시고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는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맞는데 네. 민정수석께서 그러시더라고. 다 반대하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파격, 근데 그때 그 파격, 서열 파격 인사 네.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검찰의 그 경험 없는 비검찰 여성을 보낸다는 거는 그때만 해도 여성 지금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네. 20년이 넘었으니까.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님이 그 꺾질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여러 가지 그 장면들, 이미지가 있는데 평검사와의 대화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그 살펴보니까 취임 직후에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진 않고요. 네. 그게 인사를 그 검찰총장과 협의 전 단계에서 인사안을 짜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인사안을 확정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무슨 절차 위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뭐 인사 과정이 조금 노출된 면도 있는 거고 이게 좀 이렇게 폭발하려는 이 반대 감정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그 검찰에서는 이제 이 젊은 여성이고 비법조인이 온다고 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모욕감을 느꼈던 거예요. 비검찰 비검찰 여성. 출신의 여성.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막 점령군 표현도 나오고 맞아요.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수사의 중립을 많이 헤쳐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독립,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그 검찰을 이해 안 하고 무지막지하게 오는 거냐 이런 반발과 맞아요. 충돌했던 그래서 것이죠. 이제 검찰이 집단 반발했었고 그걸 좀 무마시키려는 생각이셨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강금실 장관과 함께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그때 뭐 기억나는 그 말들도 좀 있고요. 그때 뭐 많은 일들 많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한규 법제처장도 그 자리에 사실 검사로 그랬었죠. 나왔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뭐 검찰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들을 보고 야 정말 검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갖게 된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돌아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 검사들과의 대화, 평검사들과의 대화 말이죠. 글쎄, 그게 여러 가지 그 검찰 내부의 반발과 또 참여정부의 의지가 좀 굉장히 극명하게 충돌하는 장면이었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노출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조직 문화에 익숙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거를 이제 깨닫질 못했던 것 네네네. 같고요. 노 대통령께서는 그럼 왜 토론회도 노 대통령이 고집을 했는데 왜 토론회를 고집을 하셨을까 돌아보면, 노 대통령의 기본 사고가 그 대화와 타협이에요. 네. 맞아요. 토론회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한국 사회가 너무 토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20년도 넘게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하고 공개 토론으로 멋있게 대화 토론하는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노 대통령께서는. 뭐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기를 기대하셨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나지 설득이 않았고. 될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네. 검사들이. 설득이 될 것이다. 그렇죠. 검찰을 좋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20년 지나 보니까 대화와 와. 그때도 이쯤하면 막가자는 겁니까 할 네. 정도로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랬었는데 그 20여 년 동안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 하에 검사 독재 정권 아니었습니까? 네. 그 검찰의 그 독립, 정치적 그러니까 항상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걸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대통령 직할 체제로 검찰을 네. 운영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한 케이스는 역사상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 이전에 이제 검찰 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게 정치권이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검찰과의 라인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제한다는 네. 인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직할하는 체제였다고 봐요. 그러니 검찰이 망가질 수밖에요. 그래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더군다나 그게 윤석열 그 총장이 될 때 협의 과정에서 네. 그 총장 쪽에서 자기 라인 쉽게 말하면 너무 그렇게 챙긴다 해가지고 인사 평판이 안 좋았어요. 검찰 내부에서 네. 결코 윤석열 그분이 평판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바로 대통령 가서니까 그 몇 년도에 20년 아니면 21년인가 네. 검찰총장 된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한 5, 6년을 한 명이 계속 인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검찰에도 역사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마다 인사가 바뀌고 장관이 1,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총장이 임기 보장해도 2년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떤 라인으로 구축하는 거가 좀 주류는 있지만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5, 6년을 인사를 윤석열 독자적으로 하고 나면 검찰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거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개혁 뭐 여러 가지 방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리를 그 해주시면. 얘기는 제가 좀 네. 자제하는 게 네. 저는 이제 20년 전이고 기본적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하에 그 공공기관들이 운영돼야 되는 방식에서 네. 뭐 견제와 균형이는 기본 원칙은 있지만 이미 그 수사기관들의 그 상황도 많이 바뀌고 제가 또 개혁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 이슈는 제가 가급적 좀 자제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변호사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신 건가요? 네, 법무법인원 네. 2009년부터 2009년부터 네. 변호사 활동하셨고.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공통점 어떤 게 있는지도 그게 궁금합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 통합이죠. 네, 국민 국민 통합까지. 네. 와. 네. 연속성이 있다고 아. 봅니다.
노무현 그 다음에 이재명 이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그 보시는 거군요. 비전의 아.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와. 노 대통령이 미처 다 완수하지 못한 사람 사는 세상을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뭉클합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사실 예. 유세 때 말씀드릴 때마다 좀 울컥울컥해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대한민국, 네.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또 달리 표현하면 정말 사람 사는 그렇죠. 세상. 노무현 전 사람이 대통령이 먼저 말했던 있는 그런 네. 대한민국. 뭐 그것도 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쎄 뭐 지금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듣지만 일단 그러니까 소통이 많이 되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실패하는 정권의 공통점이 불통이거든요. 예,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예, 안 되는 안 됩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네. 나라. 그래서 그리고 국민이 권력자인 나라. 그래서 제가 권력기관이란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관이 권력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권력자고 권력을 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우리들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들의 일꾼인데 제가 그래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생명의 정치에서 그걸 권력의 도착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우리는 지금 권력의 도착 상태에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의 표현이나 정치권을 보면 국민이 권력자다. 우리는 일꾼이라는 의식이 없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특권과 반칙이 극단적으로 가버린 경우예요. 원칙이 민주주의고 국민 권력인데 내가 권력자야. 그쵸? 내 맘대로 해.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거 공정성 하나도 안 지키고 수사도 못하게 가로막고 그러니까 정말 그 권력 도착의 극단적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훨씬 활발하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경제 살리게 생각해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빠졌을 때도 국민들이 이렇게 일시단결해서 나라를 세우는 걸 보고 전 세계가 놀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리더의 훌륭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단결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만 나타나면 우리 국민 전체가 다시 단결하고 경제 살리는 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열정과 에너지에서. 네.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걸 지난 보고 정권과 또 대통령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결국에는 역사 심판을 받고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면에 우리 민주정부를 이끌어 오셨던 대통령님들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 IMF 위기를 극복하셨고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금융위기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셨고 이제 윤석열의 위기를 예. 네, 이재명 후보가 네. 확실하게 극복해내실 그럴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확신하시죠? 장관님? 네, 이 후보님의 네. 기본 소신이 국민을 믿는다거든요. 국민을 믿고 국민이 한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믿고 국민과 소통하시면 국민 전체가 이 후보님을 도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네. 좀 꼭 당선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안 걸리나 몰라요. 예, 뭐 괜찮습니다. 아니 네. 무슨 실내에서 마이크만 써도 안 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실내라서 확선 장치가 네.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무 그럼요. 문제 공식 없습니다. 선거운동 네. 기간이니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